우리 교재 인건비 세무처리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인건비. 자, 여기에 보면 먼저 이제 급여에 대해서 적혀 있어요. 급여. 자, 여기에서 사형인이다 아니면 상근 임원이다. 비상근 임원은 안 돼요. 그리고 신용 출자 사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급여다 상여금이다라고 쓰는 회계상 개정 과목이 비용이죠. 그러면 그걸 그냥 인정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노무 출자 사원 있죠. 노무 출자 사원이 뭐냐면 그 여러분들 친구하고 둘이 동업할 때 나하고는 무슨 이익은 반반이야라고 했는데 친구는 돈이 없는 거예요. 난 돈이 있고. 그럼 나는 돈을 투자하고 친구는 몸으로 띄우는 거 있죠. 그래서 근데 법인의 지분율은 둘이 반반 했다면 친구는 노무출자 사원이에요. 그럼 그 직원에 대해서 월급 주는 거는 우리 송금으로는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친구는 돈은 받아갔잖아. 그럼 그 친구는 근로소득세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소득 처분은 상여로 처리한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시험하고 상관없어요. 또 우리 비상금 임원에 대해서는 지급 규정이 어느 정도 선 가이드라인이 잡혀 있어요. 우리 회사에 아닌데 여러분들 사회이사라고 하면서 나중에 회사 가면 이사 명함 얼굴도 한 번도 못 보고 내 퇴사할 때까지 얼굴 못 보는 이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쩌다 한번 가끔씩 이야기할 때 나오고 아니면 전화 통화하고. 근데 그분들이 아예 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회사에 뭐 수주라든지 뭔가 좋은 호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그런 분도 있고 정말 그냥 돈만 가져가는 그런 느낌인 사람도 있긴 한데 그분들의 어느 요일만큼의 송금은 인정하는데 넘어가면은 이제 부산이 판단하는 이거는 좀 모호한 기준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의 기여도라는 걸 판단을 해버리면 많다라고 조사왔는데 판단되면 또 그거는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뭐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자, 상여금은 우리 직원에 대해서는 전부 다 우리 회사 입장으로만 생각했을 때 많이 주든 작게 주든 상관없이 전부 다 송금 인정해줘요. 그럼 직원 입장에서는 얼마를 받든 간에 다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별 문제되는 게 서로가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상여금 주면 원천징수할 거고 어차피 직원은 그에 대한 세금도 같이 다 정확하게 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임원이 문제예요. 임원은 우리 정관에 우리 그 상여금 지급 규정이 꼭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상여금 지급 규정도 그 무슨 급여의 2배 선 이런 그 범위선이 있는데 그걸 넘지 않게 상여금 지급 규정이 있어야지 그 안에만 우리 회사도 송금 인정하고 그리고 당연히 그 임원한테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되겠죠. 근데 상여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원한테 근로소득 부과하는 건 똑같은데 우리 회사에는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지급하는 법인 입장에서는 엄청 부담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임원 상여금의 한도를 가지고 하는데 자, 여기에 어제 제가 말했었는데 이런 표현을 썼죠. 임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임원에 대해서 상여금 임원이에요. 임원의 상여금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임원 상여금 한도는 0원이에요. 0원. 임원한테 상여금 지급 규정이 없을 때는 상여금 한도는 0원이니까 전액 송금불산입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전액. 그럼 이런 경우에 우리는 세무 조정을 이렇게 조정을 할 거예요. 송금 불산입 임원 상여 한도 초과 얼마 소득 처분은 상여로. 그래도 근로소득은 당연히 내야 되겠죠. 임원이.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조정 우리 지금 실기 시험에서 쓸 거니까 이 조정은 기억해 두세요. 실기에서 사용을 할 거예요. 임원의 상여금 한도 초과한 건
다음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 이제 퇴직금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 자, 퇴직금도 사용인은 송금 산입해서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 퇴직금 더 줘도, 적혀 있는 더 줘도 그냥 비용으로 다 인정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임원에 대해서는 정관의 퇴직금에 대해서 또 규정이 있어요. 근데 그 규정이 없다면 얼마까지를 한도로 하겠다라고 이제 법인세법에서 예시해 주는 게 우리 최근 1년간 총급여 급상여의 10분의 1의 근속연수 월하에 계산한 걸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금액을 넘어간 거를 상여라고 처분을 할 건데, 근데 오른쪽에 적혀 있는 거 가지고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오른쪽에 적혀 있는 건 법인세법이 아니라 이제 그 퇴직금을 받은 임원의 소득세법상의 한도를 또 따질 거예요. 그럼 소득세법상의 한도를 따지는 이유가 우리 퇴직금의 한도를 3년간 평균 급여로 해서 계산하고 여기에 근속연수에 곱하기 2를 잡아서 이걸 최대 맥시멈으로 잡아줄 거예요. 그럼 이걸 넘어가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해서, 근로소득이 우리 퇴직소득보다 소득세율이 훨씬 더 높아요. 우리 연분영수법은 우리의 계산 그 수업 챕터도 아니고, 이런 보면 정신건강 해로워서 그 방법으로 계산을 안 하는데, 그로 계산하면 소득세가 훨씬 작게 나와요. 내가 몇 천만 원 받아도 몇십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근데 소득세는 몇 천만 원 받으면 100만 원 넘게 세금이 나오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차이가 크죠. 그래서 거의 다 퇴직금으로 너무 몰랐고 하다 보니까, 그럼 최근 1년간 하게 되면,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만둘 때, 특히 임원들이 그만둘 때나 대표이사 그만둘 때 마지막 한 해를 급여를 빵 띄워버리는 거예요. 대신 그냥 그 해만 많이 주는 형식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급여가 올라야 되는데 일부러 안 올리고 마지막 해에다 올려는 방식으로 해서 미래 지급하는 걸로 해서 마지막에 올려버리면 퇴직금 한도가 확 늘어나 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퇴직소득으로 세금 내도록 이런 악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좀 막으려고 3년간 그럼 그렇게 해봐, 이렇게 마음 바꿔버린 거예요. 3년간 그렇게 하는 건 좀 현실적으로는 좀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소득세법에서 3년으로 잡고 있는 거지, 법인세법에서 비용 인정한다 안 한다라는 건 최근 1년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기억 안 하시거나 기억하시면 소득세법에 대한 규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럼 우리 컴퓨터 가지고 조정하면서 다 볼 거니까 이제 우리 프로그램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우리 과목별 세무조정의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로 가서, 자, 이 메뉴가 어제 우리 K랩 프로그램 잠시 한번 봤죠. 마지막에 그 메뉴하고 위치가 위아래가 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마트A 프로그램은 시행규칙 서식의 순서를 그대로 넣어서 여기 1번, 2번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순서대로, 그러니까 작업 순서를 여기에 1번, 2번, 3번 하라고 적혀 있는 거고, 근데 K랩은 작업 순서를 좀 위쪽으로 올려놨고, 스마트A는 그냥 시행규칙 서식 순서대로 보여주면서 작업 순서를 좀 아래쪽 지그재그로 나오도록 되어 있는 거지, 똑같아요. 자, 그럼 먼저 작성하는, 자, 여기 메뉴가, 자, 여기 1번부터 먼저 볼게요. 1번 주황색 네모박스 1번. 자, 그럼 여기 17번에는 우리가 입력하는 게 우리 장부상 우리 총 급여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상여라든지 아니면 직원 급여라고 회계 처리한 내역을 전부 다 기록하는 거예요. 급여 성격으로
우리가 장부에 기록한 걸 17번에 전부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19번에는 퇴직급여 추계액 산정 대상 임직원 급여를 입력 여기에 나오도록 만들 거예요. 퇴직급여 추계액이 우리 직원들 퇴직금 이제 산정하기 위해서 하는 금액이죠. 그 금액 산정 대상 직원의 임직원들의 급여를 여기 19번에 만들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값은 17번에서 18번을 빼면 19번이 나오는 방식이에요. 지금 여기 17번에서 지금 여기 17번 있죠? 여기에서 여기 18번을 빼면 여기 19번이 나오는 방식이에요. 그럼 지금 얘 둘이가 뭔 성격인 줄 아니까 지금 18번이 어떤 성격인지 느낌이 오시죠? 그럼 퇴직금 추계액을 산정할 대상이 아닌 직원들의 올해 급여를 여기에 써서 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빼주는 값을 여기 18번에다가 우리가 가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여기 18번이라고 적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다시 적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 18번에 쓸게.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데 여기 18번에다가 기록하는 게 첫 번째가 우리 실질적 대사자의 급여. 우리 회사 직원이 그만뒀어요. 6월달까지 일하고. 그럼 퇴직금까지 다 지급했는데 올해 급여 불러온 데는 이 6월달까지의 월급이 들어와 있겠죠. 근데 이 그만둔 사람은 이제 퇴직금 산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급여는 빼고 계산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확정 기여형 우리 DC형 우리 상품에 가입한 임직원의 급여. 확정 기여형 상품은 우리가 추계액 산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반대로 말하면 우리 반대로 생각하면 확정 급여형 DB형 상품 가입자의 급여는 여기에 쓰면 안 돼요. 얘는 우리 추계액 산정하는 데에 사용을 해요. 얘네들 거는 그러니까 여기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는 여기 18번에 입력하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급여형 상품자는 기여형 상품자만 여기 써서 빼는 거예요. 18번이 빼주는 역할인 거잖아요. 그죠? 다음 세 번째 1년 미만 근속자의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 1년 미만 근속자의 우리 급여 이거는 여기 퇴직금 산정 안 할 거기 때문에 여기 18번에 써요. 그래서 이때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반대로 생각해서 그럼 1년 미만 근속자의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추계액 산정에 사용을 하니까 똑같이 18번에 입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급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 액도 여기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데 우리 세무사회 시험에서는 우리 답안이 얘를 17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나와요. 17번 차감하는 방식. 회계사에서는 모르겠어요. 안 나와서. 근데 세무사에서는 전혀 나오는데, 임원상여금도 일단 퇴직금 축에 산정하는 데는 상여 한도 초과는 들어가는 게 아닌 건데 18번에 넣으면 빠질 건데 18번에 안 넣고 17번 금액에서 직접 차감해서 쓰더라고. 답 제출할 때. 자, 그럼 18번에서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 아셨죠? 자, 다음 프로그램 가서 이제 20번 있죠? 근데 이 20번을 쓰기 전에 우리가 방식은 퇴직급여 추객 명세서를 클릭하면 여기에서 원천징수 데이터를 불러오면 우리 직원들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 가지고 추객을 산정하는 거예요. 직원이 지금 몇 년 몇 월 해서 있었다. 그래서 여기 추객이 얼마가 된다. 컴퓨터가 산정해 줘죠. 사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맞추는 게 이제 실무에서는 원칙이고, 근데 시험에서는 이 값을 옛날 거부터 집어넣는 게 조금 쉽지가 않으니까 그냥 값을 줄 거예요. 주면 여기는 그냥 입력할 때에 여기에는 빨간색으로 하는 게 잘 보이죠? 여기는 그냥 퇴직급여 추계액을 쓰면 돼요. 추계액 알려주면. 안 알려주면 방금 위에 추계액 명세서에서 불러오는 거 제가 설명드릴 거고, 알려주면 그냥 그거 쓰시면 돼요. 다음 21번은 우리 지금 적혀 있는 이 글자를 언급할 때도 있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추계액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아니면 표현할 때에 우리 보험 수리적 판단 근거에 따른 퇴직급여라고 표현을 해요. 추계액이라고. 보험 수적이나 보험 수리적이에요. 제가 글자 빼먹었어요. 보험 수리적 판단에 따른 퇴직급여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 값도 그 시험 문제에서 제시해주면 쓰고, 이건 제시 안 해주면 21번 안 쓰는 거예요. 20번은 무조건 써야 되는 거고, 21번은 근거가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는 거고. 그럼 이렇게 쓰게 되면, 자, 이건 이 다음 서식이나 다른 이론을 위해서 기억하실 게, 자, 지금 얘 20번하고 21번하고 중에 큰 금액이 세법이 생각하는 추계액으로 쓰는 거예요. 이 두 개 중에 큰 금액을 이 두 개 중에 우리 회사 추계액하고
우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추계액하고 두 개 중에 큰 금액을 세법이 생각하는 추계액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있는 곳에서 일단 회계상 장부에서 불러올 내역이 지금 여기하고 지금 여기에요. 지금 여기가 지금 이 세 개가 우리 회계상 장부의 퇴직급여 아래쪽에 쓸게요. 장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증감 내역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적혀 있는 그대로 장부상의 기초가 될 거고, 여기 퇴직금 지급했으니까 여기가 감소가 될 거고, 여기가 퇴직급여 충당 부채 증가가 될 거예요. 그럼 조회는 뭐 책이나 다른 곳에서는 원장 조회를 많이 하는데 저는 항상 간단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꼭 가야 되는 경우 아니면 여기에서 조회할 거예요. 잔액 조회 여기에서 잔액을 조회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잔액 조회 눌러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을 조회해 보면 지금 이런 금액이 나오는데,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지금 잔액 조회 눌러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불러온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얘하고 얘가 장부 거를 쓴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기초 잔액이 지금 이 값이 여기로 가야 되고, 이 값이 여기로 갈 거고, 얘가 지금 이쪽으로 갈 거란 이야기예요. 이 기말 잔액은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에서는 사용 안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한테 제일 중요한 말이 이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지금 기말 잔액을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 사용 안 한다는 게 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시험에서 이 값을 줘요. 글자로 주면 장부 줘야 하는 게 아니고 글자로 주면 기말 잔액이 얼마다 주면 꼭 그 정보 주면 어딘가 쓰고 싶어져. 그럼 또 나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여기쯤 넣으면 되려나 하고 우리 넣어요. 근데 지금 우리 이거 다 끝나고 이 다음 서식 가면 그때 써요, 얘를. 그러다 보니까 쓴 적이 있던 기억이 있다 보니까 어딘가 썼는데 하고 막 찾게 돼요. 이제 그걸 역이용하려고 지금은 우리가 이걸 안 쓰니까 안 보이니까 안 쓰다가 나중에는 쓴 적이 있는데 하고 아무 곳이나 이 값을 집어넣어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 이게 여러분한테 제일 중요한 멘트다. 엉뚱한 곳에 엉뚱한 값 넣으면 큰일 나겠죠. 그럼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좀 설명했는데, 자, 이 하나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퇴직 전환금이 있죠. 이걸 옛날에 제가 다니는 회사도 그렇고 일반적으로는 이걸 계정 과목으로 퇴직연금 전환금이라는 이 계정 과목을 쓰면서 썼어요. 이건. 근데 이거는 얘는 99년도에 폐지됐어요. 99년도에 폐지된 제도예요.
그럼 99년도에 폐지됐는데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99년도 이전에 회사 다니시는 분이 아직까지 회사에 있어요. 그러면 얘는 장부에 남아 있을 수 있겠죠. 지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한도 설정 안 한다 하더라도 설정하는 시절에 있던 우리가 아직 앞으로 1, 20년 이상 더 일할 거잖아. 그러면 걔는 회사 장부에서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면 얘는 장부 조회를 해서 써주는 거예요. 있다고 하면 시험 때는 언급하면 조회하라는 이야기예요. 언급 안 하면 신경 안 써도 되고.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정보는 다 끝났으니까 우리 문제 보면서 같이 이제 풀어볼게요. 468페이지로 가서 문제부터 먼저 파악하고 468페이지. 자, 총급액 및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 추계액은 다음과 같다. 지금처럼 이렇게 친절하게 연간 총급여인데 지급 대상이 아닌 임직원 급여를 주면 이거 쓰면 자동으로 오른쪽이 나와요. 그럼 사람 수는 안 나오니까 내가 써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추계액을 알려주고 있네요. 그죠? 자, 이 추계액도 알려주고 있는 거고, 이건 아닌 거고. 자, 추계액은 죄송해요, 이 추계액이었네. 추계액은 여기 추계액 쓰는 칸에 여기에 쓸 값을 준 거고, 지금 왼쪽에 두 칸이 이 내용하고 이 내용 줬으니까 여기에 나오도록 정보를 준 거예요. 자, 그리고 전년도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에 한도 초과 부인액 6천만 원이 있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할 건데, 자, 제가 여러분한테 유보라는 소득 처분을 이야기하면서 유보를 관리하는 서식이 뭐라 그랬죠?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죠. 그거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런 소리 했어요. 막상 이 서식은 몇 번 안 보는데 글자는 제일 많이 보는 서식 제목일 거라고. 그 표현했던 이유가 유보로서 남아있는 잔액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퇴직급여 충당부채 충당금 한도초과 소득처분 뭐라고 말했죠? 유보라고 말했었죠. 판사할 때 그거 잔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잔액을. 그래서 얘는 지금 알려주는 이 금액이 우리 그 컴퓨터 상으로 하면 기초 우리 컴퓨터에 뭐라고 적혀 있었지? 기초 충당금 부인 누계액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전년도가 전기 말기 올해 기초죠. 그래서 충당금 부인 누계액을 이제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여기서. 근데 충당금만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부인했다라는 부분 있죠. 부인에 대한 잔액은 여기에 들어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아예 인정 안 하면 끝나버리는 건데 부인액 잔액을 알려주는 건 유보였다는 이야기예요. 일단 그리고 이제 기타 세무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장 자료에 의한다. 자, 그럼 이제 이거 보고 쓸 건데, 자, 먼저 급여 정보를 쓸게요. 자, 이거 사실 불러오게 하면 불러와지는데 시험 때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은 번호가 빠른 걸 먼저 위로 올려요, 무조건. 근데 시험 문제는 무조건 판관비를 먼저 주더라고. 그럼 얘가 위아래가 뒤집어지면 나중에 입력할 때 얘가 꼬여가지고 헷갈려요. 나중에 4명씩 나오고 4개가 나오는 게 급여, 급여자의 상여금, 임금, 임금자의 상여금 이렇게 나오는데 지급 대상 아닌 거 있다 없다가 막 적혀 있는데 내 컴퓨터랑 순서가 뒤집어지면 헷갈려요. 그래서 이거 그냥 쓰면 되니까 쓰는 거 별로 안 어렵겠죠. 그래서 그냥 써버리는 게 내가 입력하기 훨씬 더 편해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우리 급여 판관비 F2번 눌러서 급여 800번대에 급여를 선택하고, 자, 그럼 5명이고, 자, 이 급여
이는 맞죠? 다음 임금 504번. 임금 7명이고 3억 2,780만 원이다. 근데 여기에 우리 퇴직급여 지급 대상 아닌 임직원 급여가 7명이 있고 그 금액이 3억 2,780만 원이다. 어떻게 전원이야? 자,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나왔어요. 하셨죠? 자, 다음 우리 퇴직급여 추계액 명세서 있죠? 자, 이거 방금 아까 봤더니 자료가 있었으니까 불러오는 방식으로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 이제 추계액 불러오는 거예요. 퇴직급여 추계액 명세서 클릭하시고, 자, 여러분들 위에 원천징수 데이터 불러오기 클릭하시고 예 하면 자, 이 금액이 불러와졌죠. 그리고 나서 아래 당초 화면으로 복귀하면 여기 금액이 나오죠. 지금 우리 문제하고 금액값이 일치하네요. 시험에서 그냥 퇴직급여 추계액 정보를 주면 여기다 쓸 거고 그 정보가 없다면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는 무조건 금액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아래쪽 21번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건 정보를 주면 쓰고 안 주면 안 쓸 거예요. 그럼 얘는 우리 지금 아래쪽에 똑같이 5명일 거고 금액이 3억 850만 2,686원. 그럼 지금 얘가 더 크니까 그냥 이 금액이다라고 써져 있는 거죠. 얘가 위에 게 더 크니까 뒤에 20만 원 더 크네. 그래서 그냥 얘 쓴다라고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아래쪽 작성은 끝났고 이제 위쪽에 지금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잔액을 문제에서 하나도 안 알려주고 있죠.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하나도 안 알려주면 자료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안 알려주면 조회해야 돼요. 안 알려주면 그럼 우리 잔액 조회로 가서 자, 여기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자주 하다 보면 여러분들 295라고 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기초잔액은 9,800만 원이 들어와 있죠. 그러면 이제 단기 증가가 회사 계상액에 들어갈 거고 단기 감소가 기중퇴직금 지급액에 들어갈 거예요. 기중퇴직금 지급액에. 자, 그러면 자, 이 금액이 우리 계산기처럼 얘도 열어둔 상태로 써지면 좋을 텐데 조회 열고 안 써져서 시험 때는 다 적어서 보고 쓰는 게 잘 현명하겠죠. 지금 이렇게 되도록 쓴다란 이야기예요. 자, 원래 원칙은 원장 조회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스마트 A 책도 그렇고 빨간색 책, 녹색 책도 그렇고 설명할 때에 원장 조회로 그림이 거의 다 나와 있어요.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꼭 원장 조회 안 들어가도 되는 건 저는 이걸로 볼 거예요. 원장 조회가 더 복잡해요. 나와 있는 게 내용이. 그래서 꼭 가야 되는 상황 아니면 저는 잔액 조회를 하는데 책에서는 원장 조회로 되어 있을 거예요. 값은 똑같으니까 이걸로 쓸 거예요. 그럼 지금 값 썼던 게 이렇게 쓴 거죠. 제가 쓴 게 얘 이렇게 쓰고 얘 이렇게 쓰고 얘 이렇게 쓴 거예요. 값을 이해가시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에서 여기 정기 자적을표에 한도 초과 부인액 6천만 원이 있다. 얘가 여기 기초충당금 부인 누계액에 6천만 원이 있다라고 써주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볼게요. 또 기초잔액이 9,800만 원이죠. 기초잔액이
그죠? 그리고 부인 한 개 6천만 원이 있어요. 6천만 원이. 그런데 지급을 4,800을 했어요. 당연히 옛날부터 설정해온 사람이면 옛날 거부터 당연히 해오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럼 기초가 9,800인데 부인한 게 6천이라면 우리 과거에 부인 안 하고 인정해 줄 때 시인했던 금액이 얼마라는 거죠? 3,800만 원이 옛날에 인정하고 있는 시인액이죠. 이해가셨나요? 그럼 3,800만 원이 인정하는 건데 지금 올해 퇴직금을 4,800을 지급을 했죠. 그럼 인정하던 3,800만 원은 다 지급했다라고 될 거고 먼저 그럼 나머지 1,000만 원은 부인했던 걸 추인해 줘야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왜 1,000만 원 나왔는지 이해가시죠? 얘가 지금 정보가 시인하는 게 3,800, 부인한 게 6,000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퇴직금 지급할 때 시인한 거를 먼저 당연히 옛날 거부터 깔아오는 게 당연하겠죠. 퇴직금은. 그래서 4,800 줬으니까 옛날 3,800은 시인한 거니까 끝나고 부인했던 6,000 중에 1,000만 원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지금 내용을 이해하라는 거고 조정할 거니까 그것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1,000만 원 떠 있는 거예요. 이 값의 의미가 그거예요. 1,000만 원만큼 이제 우리 과거에 부인했던 거 추인할 거라는 거예요. 이 값의 의미예요. 이 값의 의미.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세무 조정할 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지금 이야기했던 얘 1,000만 원 과거에 설정한 거 이제 과거에 부인했던 거 추인해 주는 거. 그리고 올해 설정한 거 전액 한도초가 떴죠. 한도가 0이기 때문에 올해 계산한 거 전부 다 한도초가 났잖아요. 그래서 올해 설정한 걸 또 전부 다 부인해 줄 거예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단기 부인액이라고 표현해요. 올해 인정 안 하는 거. 자, 그럼 이제 이 두 개 조정할게요. 자, 학교 등록에 가서 자, 아래쪽에 친절하게 두 개 나와 있죠. 친절하게. 그럼 방금 제가 이야기를 우리 추인하는 것부터 뭐 이야기했었는데 자, 이거보다 이해해 볼게요. 우리 이렇게 글자 쓸게요. 얘는 우리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다.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 2억 5,952만 3,608원 유보 발생. 송금 불산입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 유보다. 그다음 귀양부인액 중 추인액이 지금 이렇게 과거에 했던 것 중에 1,000만 원이 추인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똑같이 원칙은 똑같이 써야 돼요. 그런데 K랩에서는 정기라는 글자를 앞에 붙이는데 자적을표에서 그대로 나오게 하려면 여기에 똑같이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초과 1,000만 원 이번에는 유보 감소. 그죠? 자, 그럼 이번엔 송금 산입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 유보다. 자, 우리 시험 때는 내가 뭘 조정했다라고 출제위원한테 사인을 주려고. 왜냐하면 이 조정 내역을 출제위원들이 그 수기로 봐요. 그래서 세무일급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컴퓨터가 어느 정도 해주는 거하고 나머지는 직접 보고 판단해가지고 부분 채점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보니까 나 이거 조정했어요 이런 뜻으로 해서 전기자를 붙이는데 시험에서는 컴퓨터는 바보예요. 글자 하나나 띄어쓰기 하나 틀려도 같은 건지를 몰라요. 컴퓨터는 바보잖아. 인공지능으로 유사한 것끼리 맞추려고 하다 보면 엉뚱하게 같이 맞춰지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글자를 과목에 써줘야 자적을표에 얘네들이 알아서 자적을표가 만들어져요. 아니면 다른 거래로 해가지고 증가감소에 따로따로 나와서 내가 인위적으로 다 합쳐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실무적으로는 이 두 글자를 똑같은 글자를 써줘야지 하나에서 증가되고 감소됐다가 한 라인으로 같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같이 쓰는데 K랩은 F4번을 눌렀을 때는 같은 건지 아니까 보여주는 글자는 전기 적혀 있는데 한 라인으로 가요. 근데 그거는 컴퓨터에 있는 거 선택했으니까 같은 건지 컴퓨터가 알겠죠. 얘는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쓴 거기 때문에 똑같은 글씨를 써줘야 돼요. 똑같은 글씨.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게 이런 거예요. 그냥 화면 구경하면 나중에 우리가 자적의표를 볼 건데 부르게 되면 지금 제가 똑같은 글자를 쓰니까 감소하고 증가했다가 뜨는데 유보가 근데 글자를 다르게 쓰면 다른 칸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여러 가지로 자기 마음대로 그때그때 다르게 다 써버리면 다르게 돼 있는 거 다 같이 합쳐지는 작업해야 되니까 이게 무식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거에 대해서 증가 감소가 일어나면 같은 글자를 가산조정 차감조정 쪽에 써줘야 한 라인으로 나올 거란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번 거 끝이에요. 생각보다 할만하죠. 자, 그럼 우리